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20년이 넘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모두 정리하는 이혼 소송을 끝냈습니다.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들을 보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건은 고쳤어도 사람은 못 고쳐 쓴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하게 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하게 잘하는 게 있거나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무언가 하고 싶은 꿈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서류는 통과해도 면접에서 매번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매번 떨어지니 스스로 못난 사람인가 좌절감까지 들었고 부모님은 시리에 빠진 저를 보며 아버지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떻겠냐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인세무사였고 개인 사무실을 차려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업무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일단 아버지 사무실에 출근해 사무보조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의 가장 큰 복 중 하나라면 능력 있고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일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버지 사무실 일은 의외로 제게 잘 맞는 편이라 계속하게 되었고 제 나이 27살이 되었을 때 친구가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 남자친구의 친구라고 하는데 처음 만난 날에도 딱딱한 소개팅이 아니라 2대2로 놀이공원 데이트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키가 180이 넘었고 덩치가 커서 남자답고 씩씩한 모습이었어요. 친구의 말로는 남편의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가장 노릇을 하며 살았고 고등학교 졸업한 뒤로는 안 해본 일이 없이 살았다 하더라고요. 저를 만났을 당시에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맨날 주변에 사무직이나 책만 끼고 사는 남자들만 보다가 커다란 덩치의 남편을 보니 어른 같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그 어떤 남자보다 적극적인 모습이었어요.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약을 사서 저희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겨울이면 출퇴근길에 따뜻한 캔커피를 사서 전해주는 남자였죠. 그런 남자의 매력에 빠져 3년을 사귀었고 그 사이에 서로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도 했었어요. 남편은 저희 아버지의 조언과 제 뒷바라지에 힘입어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새로 공부를 시작해서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저와 남편이 만나는 걸 반대하셨어요. 일단 남편의 학벌이 고졸이었고 집안이 너무 가난한 데다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니 아빠는 미래가 없다며 만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남편이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저와 꾸준히 만나면서 변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저희 아빠도 남편에게 마음을 열고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평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제가 부모님께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도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고요. 결혼할 때 아무래도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건 신혼집이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살고 있는 시댁은 방이 딱 2개밖에 없어서 저희가 들어가 살기 어려웠고 우리 친정은 당시 남편의 직장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아버지가 사정을 보시고 신혼집을 선뜻 마련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여유가 조금 있긴 했어도 집을 해주실 정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건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하시면서 무리를 해서 집을 해주셨죠. 그렇게 부모님 도움을 받아 시작했고 결혼 2년 후에는 첫 딸이 태어났어요. 친정아버지는 손주를 품에 안아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고 아이가 태어나고 1년 반 후에 암으로 먼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사무실은 누가 대신 맡아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저도 일을 그만두었어요. 저는 남겨진 친정엄마가 걱정이 되어 평소보다 자주 집에 들르게 되었어요. 친정은 제가 사는 집에서 차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지만 엄마 걱정에 일주일에 2-3번씩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사이에 남편이 연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힘든 상황에서 저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줬을 사람이 이제는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혼자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남자답고 믿음직스러웠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아이가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저한테 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빠 장례가 끝나고 나서 한동안 눈치만 보고 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친정에 좀 그만 가라며 아이와 자기도 생각을 좀 해달라며 말리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아버지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 잘 몰랐었는데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까 남편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친정엄마는 건강하셨다는 점이에요. 엄마는 제가 친정에 자주 드나들자 본인 걱정은 할 필요 없다면서 남편과 아이를 더 챙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저희 부부는 둘째를 갖게 되었죠. 아이 둘을 한 번에 키우다 보니 너무 정신이 없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는지도 모르게 쏜살같이 세월은 흘러버렸어요. 어느덧 큰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했고 이제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 50대가 되었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역시 진작에 7순을 넘어 이젠 8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셨죠. 또 어머님 용돈 100만 원 드렸어? 우리 엄마 생신에는 20만 원 줬으면서 어머님한테는 시도 때도 없이 100만 원씩 드리는 게 맞는 거야? 아니, 장모님은 연금도 나오고 장인어른이 남기고 간 재산도 많이 있으시잖아. 우리 집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용돈도 다르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 결혼하고 지난 18년의 시간 동안 남편에 대해 몰랐던 점들 중에 가장 놀라운 점은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남다르게 커진다는 점이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엄마가 최우선인 사람이 되었죠. 천만다행으로 시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 생각이 없고 혼자 편히 살고 싶다 하셔서 다행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남편이 무조건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서 함께 살자고 했을 거예요. 하루는 엄마가 좋아하시는 사과를 사서 가져다 드리려고 찾아갔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엄마는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이나 여행도 다니시며 바쁘고 활기차게 보내셨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도 걱정을 많이 덜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예전보다 기력이 약해진 모습이 눈에 띌 정도로 티가 나더라고요. 이래저래 친정 엄마에게 마음이 많이 쓰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사과 사왔어. 요즘 엄청 달대. 몸은 좀 어때요? 그냥 그렇지 뭐. 요새 손발이 자꾸 저리고 그러네. 엄마의 팔을 주물러 드리는데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근육이 굳은 건가 싶어 계속 주물러 드렸는데 아무리 봐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근처에 한의원을 모시고 갔어요. 양쪽 팔이 다 이러시네요. 언제부터 증상이 이렇게 되셨나요?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름은 더 된 것 같아요. 보호자분, 아무래도 큰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증세만으로는 제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지만 저희 한의원에서도 나이 드신 환자분들 중에 비슷한 증상이 많았거든요. 빨리 병원부터 모시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깜짝 놀라 그 길로 집 근처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바로 진료를 볼 수가 없었어요.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별일 아니라곤 했지만 한의사 선생님 반응도 그렇고 이번에는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검사 결과 엄마는 파킨슨병을 진단받으셨습니다. 노인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퇴행성 뇌질환이고 치매 다음으로 많은 병이라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팔다리가 굽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증상이 심각해지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다 하셨어요. 심각해지면 혀까지 굳어 말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초기를 넘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였고 지금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재활치료나 약물치료를 하지 않으면 조만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속히 병이 진행된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치매까지 같이 올 확률도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했어요. 엄마와 저는 충격적인 설명을 듣고 병원 밖을 나와 엉엉 울었습니다. 두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엄마와 대책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있으셨던 걸 기억하셨고 평소에 요양보험을 들어놓으셨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엄마 역시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도움을 받기 위해 한참 전부터 보험금을 납부하신 상태였죠.
무엇보다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인데 일단 제가 엄마를 모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통원 치료도 받으러 다녀야 하고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는 병이라 여러모로 엄마 옆에 보호자가 필요해 보였죠. 그래서 남편이랑 이 문제로 상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파킨슨 병이래. 초기가 이미 지나서 치료도 받아야 하고. 앞으로는 혼자 거동을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간호해드려야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장모님을 어떻게 간호한다고 그래? 그럼 누가 해? 내가 당신처럼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단 우리 집으로 모셔와야지. 우리 집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애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한참 공부하고 예민할 나이에 어떻게 집에서 간병한다고 난리야? 그럼 내가 엄마 집에 상주하면서 간병할게. 그건 괜찮잖아. 지금 집안에 당신이 없으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요새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 많아. 차라리 그런 곳에 모시는 게 어때? 뭐? 요양병원? 지금 나보고 우리 엄마를 그런 곳에 모시라는 소리야? 남편이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버럭 화를 냈어요. 남편과 전화를 끊고 다시 엄마 집으로 들어갔더니 엄마 역시도 혼자서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그런 곳 가지 말라고 반대했지만 엄마가 일단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자고 해서 집에서 가까운 엄마가 고른 곳으로 찾아갔죠. 그곳은 24시간 의료진이 대기 중이고 장기 입원하는 환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나름대로 잘 갖추어진 곳이었어요. 병원에는 문턱이 하나도 없었고 응급 호출벨도 손닿기 좋은 곳에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내친 김에 상담을 받았더니 이미 엄마와 비슷하게 파킨슨 병으로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았고 전문 의료진이 항상 상주하고 돌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 제대로 확인한 요양병원 시설과 프로그램에 속으로 감탄을 하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가족이 옆에서 보살피는 것에 비해서 남의 손에 맡겨놓는 것이 똑같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너가 우리 집에 매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니? 난 요양병원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해. 엄마, 그래도 지금은 가족이 옆에 있는 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몰라. 내가 아빠한테도 못했는데 엄마는 지켜주고 싶어. 아니야. 마음만 받을게. 너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있잖아. 우리 딸이 엄마 생각하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도 엄마와 요양원을 보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뭐랬어. 요새는 요양병원도 괜찮다니까. 실버타운처럼 잘해놓은 곳들도 많아. 장모님은 재산도 있으시니까 정 불편하면 간병인도 따로 고용하면 좋지. 그래도 자식 입장에서 부모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어. 엄마 병원 입원하는 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봐.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당신한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애들이야. 당신도 당신 어머니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마. 여전히 저는 남편과 간병 문제로 말다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얼마 후 엄마는 혼자 결정하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기로 했어요. 본인이 병을 인지를 하신 뒤라 그런지 훨씬 병의 진행이 빨라졌고 이젠 집에서 혼자 걷기에도 불편하고 식사나 청소 빨래를 하기에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젠 편하게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요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환자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 저도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자주 병원에 찾아뵙기로 했어요. 병원에 가는 날마다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엄마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미안해서 병원에 엄마를 두고 오는 길에 차를 세워두고 혼자 오열을 하다가 왔습니다. 엄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집중치료를 받은 지도 시간이 꽤 지났고 그 사이에 큰애는 고3이 되었어요. 남편은 아직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 병원을 찾아가는 저를 못마땅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모셔서 간병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을 텐데 너무 유난을 떤다면서요.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1년 조금 지나는 동안 남편은 초반에 딱 한 번 찾아간 것이 전부였으면서 어떻게 사위라는 인간이 저런 소리를 하다니 정말 섭섭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죠. 최근 들어 남편에게 정도 떨어지고 말을 자꾸 섞을수록 겉도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사색이 되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아니, 엄마가 한쪽 무릎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오늘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 받으셔야 한대. 뭐 엄청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별일 아니었어요. 물론 수술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하나 싶었죠. 시어머니는 두 아들의 지원으로 무사히 무릎 수술을 마치셨고 회복까지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했지만 회복이 빠르고 본인이 병원 생활이 너무 답답하다 하셔서 3주 만에 퇴원하고 나오셨어요. 저도 병원에 종종 찾아뵙고 간호도 하고 상태를 살폈는데 정말 정정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퇴원한 시어머니가 혼자 집에 있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저보고 어머님 댁을 매일 찾아뵙고 수발을 들라 말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귀찮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도요. 여보, 우리 엄마 여태껏 고생 많이 하면서 사셨어. 그래서 이젠 내가 모시고 싶어.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니? 못 들은 걸로 할게. 어머님 우리 집에 모시는 거 절대 반대야. 하지만 그 말을 하고 이틀 후에 남편은 집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버렸습니다. 분명 제가 안 된다고 말했지만 제 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엄마 통원 치료 받아야 하는 거 알지? 당신이 시간 맞춰서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와야 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엊그제 이야기했잖아. 난 우리 엄마 모실 거라고. 나는 우리 엄마 요양병원에 계셔.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도 다녀와야 하고 애들 중간고사 앞두고 있어서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내가 어머님까지 어떻게 챙겨? 어차피 나는 출근해야 하고 집에서 노는 당신이 챙겨야지 누가 챙겨? 집에서 논다고? 지금 말 다 했어? 남편은 가정주부로 살았던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해버렸어요. 매번 말싸움을 하다가 불리하면 이런 식으로 제 인신공격을 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건강하시기 때문에 혼자 병원에 가도 된다고 말은 했지만 일단 저희 집에 오셨고 제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무시하고 있겠어요. 어머님을 내보내는 건 나중 문제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회복이 빠르시다 해도 70대 노인이 무릎 수술을 한 거니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문제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오기만 했지 자기가 병간호라거나 병원 문제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일이 바빠서 신경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주말에는 친구들과 낚시 약속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친정엄마 요양병원을 2주 동안 못 갔다고 말을 하니까 남편은 그건 제 문제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말했어요. 자기 할 말만 해버리고 낚시 가방을 챙겨나가는 남편을 보며 나도 저 인간에게 똑같이 갚아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에게 혼자 계시라 양해를 구했고 친정엄마 요양병원을 먼저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병원에 갔더니 엄마가 얼마나 저를 반가워하시는지 활짝 웃으시며 좋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름대로 요양병원에서 친구도 많이 사귀셨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화 강좌도 적극적으로 들으시며 재미있게 지내고 계셨어요. 엄마를 찾아뵙고 집에 도착했더니 늦은 저녁 시간이었죠. 다들 자기 방에 들어가 있는지 거실에는 남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이 시간까지 어딜 갔다 오는 거야? 나 우리 엄마 요양병원 갔다 온다고 했잖아. 내가 하는 말은 싹 무시하는 거야? 우리 엄마 모시고 재활치료 다녀오라고 했잖아. 그렇게 어머님이 중요하면 당신이 약속 취소하고 모시고 갔어야지. 당신 부모 일인데 내 말 무시한 건 당신이잖아. 헛소리 그만하고 앞으로 요양병원 가는 거 금지야. 우리 집안일에나 신경 써. 너가 독재자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하면 내가 못 갈 이유라도 있어? 우리 집안일 좋아하시네? 우리 엄마 일은 집안일이 아니냐? 남편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급기야 남편 입에서는 저같이 말 안 듣는 여자랑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왔어요. 우리 부부가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남편은 자식들이랑 시어머니 얼굴을 보기에 민망했던지 겉옷을 챙겨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도 남편과 어머님께 사과하고 일을 마무리 지었겠지만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 고마움도 모르고 우리 엄마를 남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태껏 친정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 반대만 하고 챙기지도 않던 행동들이 이런 남편의 태도를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원래 이기적인 인간인 건 알았지만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대판 싸우고 다음 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 보란 듯이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들으라는 듯 문을 쾅쾅 소리를 내며 닫았고 유난을 떨며 짐을 옮기는 모습이 유치하게만 느껴졌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희 딸이 냉장고에서 반찬을 챙기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너 지금 그거 어디 가져가는 건데? 아, 아빠가 가져오라고 해서.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 보아하니 남편이 자기 갈아입을 옷들이랑 집에 있는 반찬을 가져오라고 애들한테 시킨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입맛이 워낙 까다로운 사람이라 밖에 나가서도 밥을 잘 안 사 먹고 좋아하는 낚시를 갈 때도 꼭 제가 만든 반찬을 챙겨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저는 아이들에게 먼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저녁 두 아이들을 앉혀놓고 대화를 했고 그 뒤로 애들도 이해를 했는지 심부름을 하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에 남편은 저한테 전화를 걸어 이제야 좀 반성하고 사과할 생각이 드냐고 묻길래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혼자 김칫국을 마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용서해줄 마음이 싹 사라졌죠.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제가 다 틀렸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시험 기간도 있었고 남편과 싸우고 정신이 없어서 또 2주 만에 엄마의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그 사이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헬스케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행동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서 몸을 혼자 못 가누시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도 비틀대셨죠. 짧은 시간 만에 생각보다 병이 많이 진전된 모습을 보니 이러다가 엄마가 진짜 돌아가시면 나는 어쩌나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시집 와서 남편 반대와 나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자식 노릇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무작정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계속 계시겠다고 하셨지만 이대로라면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으니 같이 집에 가자고 눈물로 호소했고 결국 어렵게 발걸음을 옮기셨죠. 아이들도 1년 넘게 외할머니를 못 보다가 오랜만에 보니 병세가 심각해 보이긴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앞으로 외할머니와 우리는 함께 지낼 거니까 할머니가 불편한 모습이 있으면 너희들이 꼭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을 해주었죠. 엄마는 집에 사위가 보이지 않으니 어디 갔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요즘 남편 일하는 곳이 시댁 근처로 바뀌어서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는 중이라 둘러댔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 엄마에게 남편이 친정을 하도 무시해서 이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보니 막상 이혼을 하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 남편과의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지낸 지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저나 손주들이 옆에 있고 통원 치료를 꾸준히 하는 것이 확실히 효과가 더 좋아 보였어요. 병원에서도 이전보다 더 경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특히 손주들이 말도 자주 붙이고 제가 옆에 하루 종일 있으니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진작에 우리 엄마를 이렇게 모시고 간호를 했어야 하는데 심보가 못 되쳐먹은 남편놈 때문에 엄마가 더 악화된 것 같아 새삼 원망스러웠죠. 엄마를 집에서 쉬게 하고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왔는데 집이 쥐죽은 듯 조용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안방에서 엄마와 남편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저희 엄마 일찍 혼자 되시고 안 해본 일 없이 고생만 하셨어요. 지금 한쪽 무릎 수술하셨는데 앞으로 심각해지면 걷기 힘들 수도 있대요. 저 지금 집사람이 저희 엄마 안 모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싸워서 엄마 집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돈어른이 그렇게 아프신지 몰랐네. 내가 미안하네. 그러니까 제 사정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엄마가 지금 집사람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장모님이 여기 계실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있어야 한다고요. 거기까지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저 인간이랑 연애와 결혼 생활하는 동안
쌓였던 모든 정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우리 엄마는 사위가 하는 말을 들으며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계셨고, 남편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이 집에서 나가달라, 다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라고 사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니 20년의 결혼 생활이 허송세월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엄마, 이 사람 이야기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방에서 쉬고 계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저는 엄마를 안심시킨 후에 남편을 데리고 방을 나왔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잊었어? 우리 이혼하기로 했잖아. 여긴 내 집이니까 들어오지 마. 이거 명백히 주거침입이야. 여기가 왜 당신 집이야? 내가 내 집에도 마음대로 못 오냐? 처음 우리가 집 살 때 우리 아빠 돈으로 산 거 잊었어? 그 집 팔고 여기로 이사 온 거니까 이 돈도 우리 아빠 돈이라고. 서방 알기를 우습게 알고 너 진짜 한 번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남편이 말이 안 통하니 저를 힘으로 위협하려고 하자 방에 있던 아이들이 나타나서 남편을 말렸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굴어도 나는 우리 애들 아빠니까 참으려고 했어. 근데 너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이나 하긴 해? 너네 엄마 파출부나 간병인으로 여기는 건 아니고? 어쩜 끝까지 너는 너밖에 모르니? 날 그렇게 부려먹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대한민국 며느리 중에 당신만 힘들게 산 줄 알아? 그것보다 더하고 산 사람들이 한 트럭도 넘어. 그러니까 난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냥 이제 이혼하자. 당신만 이 집에서 나가면 돼. 내가 애들이랑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이혼은 얼어 죽을, 내 사전에는 절대 이혼은 없어. 저는 우리 엄마와 아이들과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맞서 싸웠어요. 하지만 훨씬 덩치 큰 남편이 힘을 쓰기 시작하자 아이들도 말릴 수가 없었고 남편은 저를 힘으로 밀어 넘어뜨렸죠. 넘어지면서 팔을 잘못 짚어 뼈에 금이 가고 말았고 아이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대체 무섭게 왜 이러는 거야? 아빠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나가. 남편은 그래도 화가 풀리진 않았는지 쿵쿵 소리를 내며 집을 나갔고 그 모습이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까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남편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해버렸거든요. 아이들 역시 아빠를 무서워하며 이제 만나는 것도 피하고 있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기 때문에 소송이 엄청 오래 걸렸지만 남편 때문에 생긴 제 상처와 그날 화가 나서 때려 부수고 간 TV 등이 증거로 채택이 되었고 아이들이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증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결국 소송에서는 제가 이기고 말았죠.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집은 제가 갖기로 했고 현금 자산은 남편이 갖기로 합의했어요. 양육권은 두말할 필요 없이 아이들이 저랑 살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두 아이 모두 제가 데리고 살기로 했죠. 무식하게 굴던 남편도 법적인 판결 앞에서는 아무 소리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해서 소송 취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이들 학교까지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지만 아이들은 끝내 아빠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는 미련 하나 없이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가며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올 초에 이혼을 했고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엄마는 제가 모신 뒤로 증세가 꽤 많이 좋아지셔서 집에서 보조기구를 이용해 혼자 움직이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아마도 요양병원에 계속 혼자 계셨다면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아졌을지도 몰라요. 큰애는 대학에 다니고 있고 둘째는 올해로 고3 수험생인데 아이들 공부 뒷바라지를 끝까지 잘해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다행히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부모의 이혼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혼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었다고 생각해요. 전 남편은 지금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연락이 와서 자기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과 어머님은 둘이 살고 있는데 전혀 따로 돌보는 일이 없어서 어머님이 혼자 병원 다니시고 한다네요. 진짜 한결같은 인간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뭘 하겠냐고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애들이 보고 싶으면 따로 연락해서 알아서 만나라 했고요.
지난 20년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한 뒤에도 미련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끝까지 편하게 살다 가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몫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도 조금만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